안녕하세요. 시네포커스 록사입니다. 오늘은 김기영 감독의 대표적인 컬트 영화 살인 나비를 쫓는 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본 하녀 이어도와 마찬가지로 살인 나비를 쫓는 여자 역시 김기영 감독의 마술적 리얼리즘과 신비주의 미학 등 독창적인 예술적 에너지를 잘 느낄 수 있는 영화인데요. 어쩌면 그의 필모 중 가장 기괴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살인 나비를 쫓는 여자는 관객에 따라 그 호불호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한편에서는 개연성 없는 이야기 구조 때문에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허술한 연기와 연출로 인해서 심지어 조악하기까지 한 괴작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한국 영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초현실주의적인 아방가르드한 실험 정신으로 가득 찬 컬트 영화라고 칭송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어떤 영화적 장치로 인해 이렇게 관객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지 하나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살인나비를 쫓는 여자는 김기영 감독 특유의 장르적 실험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물론 감독의 다른 작품들도 탈장르화 경향이 나타나지만 특히 살인나비를 쫓는 여자는 그 하이브리드 특성이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감독은 영화 전체적인 톤을 공포영화의 문법으로 풀어냅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한국 공포영화의 문법과는 그 결이 상당히 다릅니다. 아직 한국에서 고어영화라는 개념조차 없을 때 관객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혐오스럽고 불편한 이미지들을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시체가 썩지 않고 구더기가 들끓는 장면, 해골이 산화하는 장면, 산 사람을 불에 태우는 장면, 사람의 목을 잘라 전시하는 장면 등 지금 봐도 눈을 찌푸리게 만드는 장면들이 1970년대 관객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가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어도에서처럼 시체 유골 애착증인 네크로필리아 모티프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귀신과 인간의 지고지순한 사랑이라는 멜로드라마적인 감수성을 판타스틱하게 버무려냅니다. 도대체 무서움을 느끼라는 건지 아니면 따뜻한 사랑의 감정에 공감하라는 건지 혼란스러운 관객에게 이번에는 의문의 시체 행방을 찾아 나서는 미스테리 스릴러 구조가 숟가락을 하나 더 얹습니다. 이렇게 공포, 스릴러, 판타지, 멜로드라마가 뒤섞여 있는 장르적인 실험을 당시 관객들뿐만 아니라 현재 관객들도 매우 낯설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 시대를 너무 앞서간 장르적 실험이 괴작과 컬트라는 양극단의 관객 반응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관객의 평가를 극명하게 엇갈리게 하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영화의 이야기 구조에 있습니다. 살인나비를 쫓는 여자는 자살과 의지의 승리, 동굴 해골의 환생, 살인나비의 비밀이라는 세 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된 복합 구조 형태의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영화를 옴니버스 영화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옴니버스 영화라기보다는 서로 다르게 분리되어 보이는 세 가지 이야기가 한 명의 주인공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는, 결국에는 하나의 이야기로 종착되는 서사구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봐도 꽤 세련된 이야기 구조를 김기영 감독은 1970년대에 이걸 해낸 거지요. 영화 내내 삶과 죽음이라는 보편적 이야기를 그리고 있지만 이런 실험적인 복합 서사 구조로 인해 관객은 이야기의 흐름에 몰입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경험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점 역시 오히려 관객이 영화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방해 요소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겠죠. 졸작이냐 명작이냐의 갈림길에 영향을 준 마지막 요소는 김기영 감독 특유의 비논리적이며 과잉이 넘치는 미장센 미학에 있습니다. 김기영 감독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단정적인 문어체 대사는 말할 것도 없고 영화 곳곳에 전작들과는 조금 다른 꿈, 비현실, 무의식과 같은 아방가르드한 미장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김기영 감독은 평소 독일 표현주의 감독들의 영화와 안달루시아의 개 같은 루이 뷔니엘제의 작품들을 즐겨보았는데요. 살인나비를 쫓는 여자에는 프로덕션 디자인, 조명, 색상, 카메라, 소품과 상징 등 이에 영향을 받은 많은 스타일들이 발견됩니다.
먼저 실내 세트는 전형적인 표현주의적 특징이 지배적인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특히 세 번째 에피소드의 주 공간인 2박사 집은 김기영의 전작들에 나오는 2층 집 구조와 동일한 구조를 보입니다.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밑이 뚫린 계단, 유리 창문에 그려진 형형색색의 기하학적 무늬들이 바로 그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김기영 감독은 동시대의 감독들과는 유달리 실내 세트 디자인에 공을 들였습니다. 일찌감치 미술적 장치가 영화의 얼마나 큰 요소인 줄을 알았던 것이죠. 그는 시나리오가 나오면 미술 감독,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프로덕션 디자이너겠죠. 미술팀에게 항상 먼저 보여주고 만든 세트에서 영화를 찍었습니다. 지금이야 프리프로덕션에 당연하게 벌어지는 공정이지만 당시 한국 영화계에서는 꽤 낯선 시스템이었죠. 그러다 보니 작업 공정 하나하나에 일일이 참견을 하고 도면도 김기영 감독이 직접 그려주다 보니 대부분의 미술 담당자들은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영화의 색채 역시 콘트라스트가 강한 어두운 색조의 사용과 빨강, 파랑, 노랑의 원색이 주를 이루는 김기영식의 독특한 조명의 사용이 눈에 띕니다. 특히 죽음을 상징하는 노란색의 사용이 흥미로운데요. 동반 자살을 강요하는 데 쓰인 독약을 탄 판타의 묘한 노란색, 경미가 권하는 노란색 유리잔으로 죽음의 색깔이 표현됩니다. 또한 죽음 직전의 에로틱한 장면 역시 노란색의 몽환적인 색감을 사용하여 그 분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카메라와 화면 전환 역시 매우 독특한데요. 검은 프레임과 이동 촬영을 활용해 좁은 실내 공간을 잡아내는 장면은 이호도와 유사하고 히치콕의 로프처럼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패닝 후 암전을 이용해 화면 전환을 하는 기법은 일관성이 없는 옴니버스식 구성의 이야기 구조를 단절감이 없이 이어가려는 의도인 듯 보입니다. 해골과 나비, 두 오브제를 활용한 상징 역시 영화의 주된 모티프인 삶과 죽음을 강화시켜주는 주된 장치로 활용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브제의 상징성을 전복시켰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보통 해골과 나비 중 해골은 죽음을, 나비는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 상징성의 관계를 완전히 반대로 연결지어 배치합니다. 살인 나비를 쫓는 여자에서 삶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은 해골이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은 오히려 나비로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쓰이고 있는 것이죠. 김기영 감독은 인터뷰에서 영화에서 나비란 욕망의 환상을 쫓는 유혹의 상징이고 그 유혹은 죽음으로 귀착된다. 그래서 살인 나비가 필요했던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에 대한 감독의 역발상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방황하는 주인공의 심리를 더욱 강화시켜주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화 마니아들 사이에서 살인나비를 쫓는 여자가 컬트 영화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부터 소개할 영화의 전설적인 세 장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한 구독자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췄다가 영화를 다 본 후 이어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주 강력한 스포일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명장면은 어느 날 자살을 시도하는 영걸 앞에 나타나 의지의 승리라는 책을 소개하는 외판원 노인과의 사투입니다. 영걸은 자신의 자살을 방해하는 외판원 노인을 제거하려고 매장도 해보고 화장도 시키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지만 죽음을 자신의 삶 속에서 추방한 외판원은 매번 부활합니다. 결국 해골이 되어서까지 영결의 자살을 방해하며 삶의 의지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외판원의 존재는 영화의 기괴한 분위기를 강렬하게 관객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이에 따라서는 유치찬란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요. 두 번째 명장면은 이른바 뻥튀기 러브씬입니다. 아마도 영화를 본 관객이라면 평생 이 장면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본 동서양의 모든 영화 중 이토록 기괴하고 파격적인 러브씬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용돈을 벌 목적으로 뻥튀기 기계를 가져온 영걸은 뻥튀기 기계가 한 장 한 장 뻥튀기를 튀겨내는 가운데 여성 귀신과 육체적인 사랑을 나눕니다.
화면 가득 뻥튀기 기계가 뿜어내는 증기 에너지와 남녀의 성적 에너지가 융합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일종의 셔레이드를 사용한 러브씬의 강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검열로 인해서 노골적인 성의 장면이 금지되었던 시절, 상징적으로 이런 성적 에너지를 강조시키기 위해서 시뻘건 장작이 타오르는 장면이나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모습을 인서트 컷으로 사용하곤 했었죠. 살인나비를 쫓는 여자 역시 사용된 뻔튀기 씬도 그 영잔성상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이 기괴한 정사씬은 독특하고 괴기한 김기영식 미학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장면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마지막 명장면은 영화의 엔딩 장면에 나옵니다. 목이 잘린 영걸이 칼을 입에 무는 장면도 압권이지만 역시 뭐니 해도 살인나비를 쫓는 여자의 최고의 백미는 경미가 검은 나비로 변한 이 박사의 발을 잡은 채로 날아가는 엔딩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보는 이로 하여금 허탈함과 충격에 휩싸이게 하는 장면이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가뜩이나 멍해져 있는 관객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영걸의 꿈이었을 수도 있다고 결론 내려버리는 마지막 장면은 그야말로 둔기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반전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작품을 괴작이라고 평가절하는 사람들에게 이 장면은 충격을 넘어 감독에 대한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데 큰 일조를 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색채와 셔레이드에 대해서는 미장센 영화 창작 논리의 해부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살인나비를 쫓는 여자를 통해서 김기영 감독의 컬트적 감수성을 흠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영상자료원 채널은 화면에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주엔 유연목 감독의 작품 세계와 대표적인 오발탄 장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